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용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혁신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양상입니다. 이와 함께 정기국회가 끝난 뒤 예상되는 개각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나고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기종 한양대 MPI 최고위과정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네. 예상국회가 끝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각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좀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을 잡고 인선 작업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에 출마할 지금 현직 장관뿐만 그렇습니다. 아니라 또 대통령실 뭐 비서관은 물론이고 행정관 그리고 뭐 수석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총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뭐 불가피한 작업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각과 대통령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뭐 비서관, 행정관은 빼고 비서관, 행정관 이미 뭐 40여 명이 넘는 이제 수준으로 이제 나왔는데 뭐 김은혜 홍보수석 같은 경우, 뭐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상훈 지금 새로 나온 인물이 이제 안상훈이거든요. 안상훈 씨가 그 김기춘 전 박근혜 때 비서실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시죠? 네. 둘째 사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둘째 사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서울대 교수를 할 때 뭐 물론 외국에 유학도 갔다 왔지만은 하루에 16시간씩 그 탐구 공부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런 분이다 그래서 지금 안상훈 씨도 이번에 그 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지금 대통령 수석실에 6분의 그 수석 중에 5분이 전부 이제 총선 출마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5분 중에 한 분은 최상목 경제수석은 부총리로 지금 이렇게 옮겨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수석인가요? 이관섭. 그분만 남고 6명 중에 5명이 자리를 이동하는 건데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기존에 이제 장관급에 있는 분들 뭐 심지어 이제 원희룡 장관 뭐 당연히 출마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한동훈 장관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내년 총선에 이제 그 투입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혔고요. 지금 내각이나 대통령실이나 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올인하는 모습들은 왜 그러냐면 내년 4월 10일 총선이 3년 차에서 이제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라든가 특히 만약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득세를 하고 국힘 쪽이 만약에 참패를 하거나 아니면은 여대 야소가 안 되는 반대 현상,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곧바로 온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그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행보를 보십시오. 뭐 소상공인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그 강역철도 GTX 같은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민생 그 투어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곧 그 총선에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염려하는 행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국힘이나 대통령실이나 내년 총선에 지금 살을 거는 모양새가 확실히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민식 보건부 장관이라든가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래 이제 강남 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진 외교부 장관도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분석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체가 될지 불출마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역시 핵심은 한동훈 법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 정치권으로 변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늘 언론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주요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관측 기사가 나왔어요. 아직은 뭐 확정적인 그런 기사는 안 나왔지만 여권 핵심부에서 총선 출마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잡은 것 아니냐는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한동훈을
꼭 불러와야 할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여권의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게 되면 어떤 시너지가 있냐면요.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이 지금 상당히 20대, 30대, 특히 여성 쪽에서, 네, 여성. 특히 여성 쪽에서 지지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보석 같은 여권으로 봐서는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보석 같은 존재가 총선에 나가게 되면 나름대로 바람이라든가 또 그 일대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내기 때문에 아마 여권 내에서라든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나 아니면 용산 그 분석하는 파티에서 아마 한동훈 장관이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한동훈 장관에게도 이런 것들이 여러 경로로 전달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주는 어떤 그 상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괴력은 상당히 크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100%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분석을 합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젊은 세대라든가 여성층 그 외에도 이 중산층이라든가 네. 중도층에서도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면은 표심을 끌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졌다고 한다면은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총선에 정치권에 진입을 하지 않고 내각에 있어가지고는 그걸로 끝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하셨듯이 법무부 장관을 장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사실은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계속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끝내고 그다음에 자리 이동을 젊은 내각의 총수인 총리로 갈 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이제 전망이 있었지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또 여권 국힘 쪽에서는 그것은 이제 한동훈 장관 개인의 영달이지 전체적인 여권의 집약을 보면 총선에 출마해서 어떤 파괴력이나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분석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예. 한동훈 장관이 이 국힘 쪽의 이 대표 주자로서의 그 상징성 이런 부분이 또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체는 굉장히 선거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총선에 있어서도 어떤 그 길잡이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주는 상징성이라든가 파괴력은 국힘 쪽에서 굉장히 지금 요구하는 그런 사안이고 수도권에서 특히 지금 약간 열세로 보이는 그런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에 출마를 함으로 해서 그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상징성 있는 인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지금 국힘 쪽이나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게 틀림없이 감지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걸 감지하는 언론에서 사전적으로 지금 예상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됩니다. 설사 한동훈 장관이 내각에 남아서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여소 야대 정권에서 총리는 아무 힘을 쓸 힘이 수도 없습니다. 없는 네. 뿐만 아니라 아무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총리를 했더라도 오히려 안 하는 것만 그렇죠. 못한 결과를 빚기 때문에 한동훈으로서는 본인이 큰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정치에 본인 스스로도 정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고영신 교수님이 정확한 분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계속해서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고 있어요.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뿐이다라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범보수 이 차기 대권 주자로 17%를 얻었어요. 1위를 얻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도 사람이니까 욕심을 안 내겠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같은 검찰 출신이지만 정말로 소통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또 복심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이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로 그 정책 수립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전달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은 누구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각에 남아서 나중에 총리를 한다 한들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이 총선에 참패해버리면 식물 내각이 총리죠. 돼버립니다. 식물 총리고 식물 그렇기 때문에 내각이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마 예상을 하고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차출할 게 저는 100%다 하는 게 이제 다른 그 정치 컨설턴트들의 의견이나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장관이 총선에 투입이 되면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이든 명칭이 어떻게 됐든 맡을 것 같고 지역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역구에. 지금 뭐 비례대표로 나오게 하겠습니까? 비례대표로 나가게 되면 한동훈 장관의 위상이 확 깎여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정치 여정에 있어서 첫 출발을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정치인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로 편하게 입성을 하는 거하고는 천차만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비례대표는 아닌 것 같고 총선 출마를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이 상당히 초미에 관심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의 거주지가 지금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쪽 아닙니까? 그런데 강남 가불병을 만약에 공천을 받거나 서초 가불병을 받게 되면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나 유권자들로부터 약간 피로감을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권의 공격이 굉장히 거세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용산이나 우리 그 고영진 교수님 분석처럼 송파 쪽은 만약에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쪽은 여권이 아닌 야권에서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종로설도 나왔지 않습니까 한때. 네, 그래서 종로에 나가가지고 이재명도 종로로 오라. 같이 한판 빅매치를 해본다는 건데. 네, 아마 그러나 이재명 이런 것은 대표가 절대로 종로 안 나갑니다. 그러겠죠. 네.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뭐 말씀하신 대로 여권으로서는 아주 보석 같은 그렇습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이라든가 선거구 획정 문제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가장 효과를 낼 수 있고 또 본인으로서도 선거를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그렇죠. 지역도 좀 도와줘야 하지 총선 않습니까? 지역구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지원 유세도 하고. 그래서 전략적인 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그건 뭐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의 이러한 뭐 총선 출마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국회가 또 예결위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장관들이 전부 국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 장관만 오면은 기자들이 볼 때처럼 달라드는데 오늘은 한동훈 장관도 늘 탄핵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 한동훈 장관은 탄핵이 갖고 여론전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 관해서 물으니까 아주 그냥 뭐라 할까요? 습관적 상습적 탄핵 정당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을 것이다. 아주 직격탄을 날린 거 아닙니까? 네. 이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국가의 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헌법에 입이나 법률에 입에되는 이런 흠결사항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12구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이제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결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입에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무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효과는 있죠. 그런 게 이제 정치 공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이 국무위원의 자격을 뭐 특별한 큰 어떤 흠결사항 없이 정지를 시키는 몇 달 동안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익에 굉장히 그 손해를 끼치는 거기 때문에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안는 게 국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쌍특검법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동관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이미 지금 김건희 그 도이치모터스라든가 그다음에 대장동 50억 클럽 이걸 또 쌍특검법 발의를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떤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맞불놓기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특정인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특검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뭐 아주 직격을 한 거죠. 또 탄핵에 대해서도 사실 뭐 민주당이 걸핏하면은 탄핵이고 뭐 국무위원 해임이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 그렇죠. 명백할 때 탄핵이라는 것을 내는 것이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장난하듯이 이렇게 탄핵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말로만 탄핵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탄핵을 나한테 해봐라. 나는 뭐 떳떳하고 당당하니까 할 때면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건 법무부 장관으로서 1년 6개월 동안 직책을 수행을 하면서 과연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 있었느냐 없다라는 거죠. 탄핵을 상정을 해가지고 몇 달간 직무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역풍이 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그 상황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굉장히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야당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직격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세계적인 그런 유례를 없는 그런 어떤 탄핵 정당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한 것이고 또 그 기저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그 법률적 사법 리스크라든가 재판 리스크를 이 방탄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뭐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늘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사실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현직 공무원은 90일 전이니까 1월 그렇죠. 1월 11일까지 사퇴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이 그 사퇴를 전제로 해서 행보를 한다고 본다면은 오늘 이런 이 탄핵과 관련 발언도 총선 행보에 나섰다. 그렇습니다. 그런 신호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12월 9일 정기국회 끝나면은 내가 개편되고 그렇게 되면 사퇴할 테니까 할 말을 팍팍 하고 나가야 총선에서도 또 바람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그 공직자는 1월 11일 내년 2024년 1월 11일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9일 이후에 이제 뭐 국회 정기국회가 끝나고 그다음 내각이 이제 개편이 되는 상황에서 아마 그 무렵에 이 사퇴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그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할 말은 다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도 결국 한동훈 장관이 내심 총선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굳혀져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엿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또 조국 전 법무장관도 김어준 유튜브에 6일날 그 출연해가지고 이 법률적인 호소가 먹히지 않을 경우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이건 결국은 총선 출마를 시사한 것 아니냐. 가족의 리스크 얘기도 나왔었어요. 결국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동훈 장관이 쏘아붙였네요.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 질문에 그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 답이 뭐냐면 누구나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재에는 뭐겠습니까?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 중에 재판이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 피고인 자격으로 있는 사람이 총선에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반어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1심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2년 받았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받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이 정말로 떳떳한가라고 하는 부분들, 뭐 간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사법재단 하는 건 너무한다라고 하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그거는 일부 비판이고 법률적으로 볼 때 명확하게 입에된 사실이고 전국에 있는 수백만의 학부형들에게 상실감이라든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안겨주는 그런 상실감을 안겨줬던 장 본인이거든요. 혼자도 아니고 두 분이
결국은 부부가 같이 했고 또 아들, 딸이 다 또 참여하는 이런 온 가족이 그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들로부터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는 의문, 소위 캐션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총선이 한 5개월여 남았는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총선 출마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이렇게 개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